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 얼마 전 30살의 재무분석가와 몇 개월간 상담을 했다. 그녀는 일할 때 질질 끌면서 미루는 버릇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는 함께 직장 상사에 대한 감정을 검토하고 그 감정이 권위에 대한 그녀의 전반적인 감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그녀의 부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일과 성공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태도는 결혼, 성적 정체성, 남편과 경쟁하려는 욕망, 이러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석적이고 고통스러운 심리 분석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을 미루고 미적거렸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가장 분명한 사실부터 분석해보기로 했다.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케이크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세요? 빵 부분인가요? 아니면 크림 부분인가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아, 크림 부분이요. 그녀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러면 케이크를 어떻게 드세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정신과 의사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했다. 물론 크림을 먼저 먹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는 습관에서 출발해서 일하는 습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1시간 동안은 좀 더 즐거운 일에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6시간은 하기 싫은 나머지 일로 채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나는 처음 1시간 동안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치우고 나서 나머지 6시간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 나라면 1시간의 즐거움 후에 6시간의 괴로움이 뒤따라오는 것보다는 1시간의 괴로움 다음에 6시간의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알아들었고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했던 그녀는 더 이상 일을 끌지 않게 되었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먼저 고통을 맛고 겪고 극복함으로써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것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아주 일찍, 때로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놀이를 할 때 5살짜리가 동무에게 먼저 하라고 하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를 즐기는 경우가 있다. 6살 아이들은 케이크의 빵 부분을 먼저 먹고 크림은 나중에 먹기도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이러한 초보적인 능력은 매일매일 발휘된다. 특히 숙제를 하는 동안에 그렇다. 12살에 이미 어떤 아이들은 때로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마칠 수 있게 된다. 15이나 16살이 되면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연령대의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 발달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을 목격한다. 많은 청소년이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잘 발달시켰는가 하면 어떤 16살짜리들은 거의 그러지 못했다. 사실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아이들이 문제 학생들이다. 평균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형편없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순간적인 기분으로 수업을 빼먹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 충동적인 이 아이들은 그러한 충동적 성향을 사회생활에서도 발휘하고 다닌다. 자주 싸움에 휘말리고 마약을 복용하고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우선 지금 놀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 생활신조다. 그러다 보면 심리상담가와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너무 늦어버린 감이 있다. 충동적인 삶의 방식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아이들은 반항한다. 상담가의 따뜻하고 우호적이고 이해심 많은 태도로 인해 이러한 반항이 수그러들었을 때조차 그 충동은 너무 강해서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아이들은 약속을 어기고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화제는 피해버린다. 그래서 대체로 삶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혼, 사고, 정신병원, 감옥 같은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갖춘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해 상당수는 종종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 절대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과학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변수를 충분히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결정적인 요인임은 거의 확실하다.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 유무가 일반적으로 자기 훈육의 발달, 특히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에 끼치는 몇 가지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못하는 것이 성인의 삶에 끼치는 더욱 미묘하면서도 매우 파괴적인 몇 가지 영향들을 살펴보자. 다행스럽게 우리들 대부분은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무리 없이 마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이 성인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달 상태는 불완전하고 미숙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하다. 나는 37의 나이에 물건 고치는 법을 배웠다. 그 이전에는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수도 파이프를 고치는 일, 장난감을 수선하는 일, 함께 동봉된 그림 설명서를 보고 상자 속에 담겨있는 가구를 조립하는 일 등이 고작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의대를 무리 없이 마쳤고 그럭저럭 성공한 경영자의 정신과 의사로서 가족을 부양해 왔을지라도 나는 스스로를 기계치라고 생각했다. 유전적으로 무언가 부족하거나 천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어떤 신비스러운 재주를 타고나진 못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37살이 끝나가던 어느 봄날 일요일, 산책을 하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고치던 이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전 그런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내 말에 그 이웃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쏘아붙였다. 그건 시간을 들여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을 깨친 사람 같은 간결하고 자연스럽고도 명확한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묵묵히 산책을 계속했다. 그 사람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렇지? 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찌됐든 그 말은 뇌리에 새겨졌고 후에 간단한 수리를 해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어느 날 환자의 자동차가 주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환자는 그것을 풀려면 대시보드 아래로 들어가서 뭔가 처치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나는 차 앞좌석의 아래로 들어가 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천천히 내가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나서 찬찬히 차의 상태를 살폈다. 몇 분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무엇에 쓰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선과 튜브와 막대들이 서로 엉켜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점차 천천히 브레이크 장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자 브레이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작은 걸쇠가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찬찬히 이 걸쇠를 살펴보았고 마침내 손끝으로 걸쇠를 위로 올리면 그것이 쉽게 움직여 브레이크를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단 한 동작, 즉 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힘을 주자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숙련된 수리공이었다. 사실 고장난 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시작한 것도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시간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기계와는 관련 없는 것들에 시간을 집중 투자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까이 있는 수리공에게 달려간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이것은 내 선택이었지 내가 저주를 받은 것도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무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결함 없는 어떤 이도 기꺼이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주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에 관한 깨달음을 얻기 전이었다면 나는 환자의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서 서툴게 머리를 부딪히고 내가 뭘 하는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곧바로 선 몇 개를 획 잡아당겼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 손을 들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선언해 버렸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이와 똑같다. 앞에서 언급한 재무분석가는 두 어린 자녀를 사랑했고 헌신적이었지만 다소 무기력한 엄마였다. 그녀는 충분히 깨어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자녀 교육에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럴 때 그녀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행한다. 우선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일상을 바꾼다. 즉, 아이들에게 아침을 더 먹게 한다든가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실망을 털어놓는 것이다. 완벽하게 예리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지닌 그녀는 질질 끌지 않을 때는 직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능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개인적인 문제를 의식하게 되면 곧바로 아주 쩔쩔매면서 즉각적인 해결을 원했다.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지체되는 시간 동안의 불편함을 견디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문제 해결은 즐거움을 의미했기에 그 즐거움을 1분 이상이나 뒤로 미룰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해결책은 거의 적절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은 만성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다행히 치료에서 인내를 발휘해서 그녀는 점차로 자기 절제를 배울 수 있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분한 생각을 거쳐 가족의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정신장애를 보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신비한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무 분석가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중 누가 자녀의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기 절제에 능한 사람이라도 가족 문제에 직면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체념해 본 적이 전혀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문제 해결에 있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느라 성급하게 아무 조치나 취하는 것보다 더 유치하고 파괴적인 결함이 있다. 그 결함은 더 보편적이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느 소도시의 집단 치료에 참여한 30살 된 미혼의 영업사원이 있었다. 그는 같은 집단에 소속된 은행원에 최근에 헤어진 부인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청년은 그 은행원이 자신을 떠난 부인에게 매우 분개해 있고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부인과의 관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 집단이나 은행원에게 정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조만간 은행원이 그들의 계속된 만남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집단에게 관계를 고백하고 그들의 지지하에 은행원의 화를 감당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개월 후에 은행원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됐고 예상대로 격분했으며 그 일을 빌미로 집단 치료를 그만두었다. 집단 구성원들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문제 삼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마도 골치 아플 일이 없이 그 문제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득하게 오래 기다리면 그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장애가 된다. 그 집단 구성원들은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해결을 피하려는 성향 자체가 청년의 주된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지적해 주었다. 4개월이 지난 이른 가을이었다. 그 영업사원은 갑자기 영업직을 그만두고 더 이상 출장 다닐 필요가 없는 가구 수리점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집단 구성원들은 그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새 사업에서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후로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초 그는 더 이상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집단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으며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5개월 동안 그는 통틀어 8개의 가구만을 수리했을 뿐이라 했다. 왜 더 일찍 직업을 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6주 전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지만 이 지경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절박합니다. 그는 또 다시 자신의 문제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치료를 병행해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즐거움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말해준다. 이미 말했듯이 문제와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와 직면한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을 위하여 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일을 제쳐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고통이 꼭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지속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미래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차라리 지금 고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실한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영업사원은 감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심리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의 미숙함과 유치함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군대 사령관인 한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군대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부대에 앉아서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으면 문제들이 사라질 것처럼 문제를 똑바로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장군은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훈련이 잘 돼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장군과 대령들을 지칭했던 것이다. 부모도 지휘관과 같다. 대체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임무는 어느 모로 보나 회사나 기업을 지휘하는 것만큼 복잡할 수 있다. 군대의 지휘관처럼 대부분의 부모는 간혹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도 그러기 전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아이들의 문제나 아이와의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알고 있기만 한다. 5년이나 끌어온 문제를 갖고 소아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자라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부모 노릇이 복잡한 일임을 감안할 때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란 힘들다. 또한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고 더 가까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고 해서 다치는 부모는 없다. 아이들이 자라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더 오랫동안 아이들의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더 커지고 더 해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워진다. 신경증과 성격장애.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신경증이 아니면 성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책임감에 장애가 있다. 그런데 세상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서로 상반된다. 신경증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려 하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응당져야 할 책임조차 피하려 든다. 신경증인 사람들은 세상과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방금 전에 예를 든 두 사람은 성격 장애자들이다. 직업군인은 술버릇이 오키나와 탓이지 자기 탓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젊은 부인은 자신의 고독한 상태에 대해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여겼다. 반면에 오키나와에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신경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은 불편한 심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하사관 부인클럽에 매일 차를 몰고 와서 친구를 찾았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별로 편안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다른 부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봐요. 친구를 더 쉽게 사귈 수 있어야 하는데. 좀 더 외향적이 돼야겠죠?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 여성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면서 외로움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남달리 지적이고 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적이고 꿈이 많기 때문에 남편과는 물론 다른 하사관 부인들과도 편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외로움이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자기 잘못이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이혼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학을 마쳤고 잡지사의 편집인이 되었으며 성공한 출판인과 결혼했다. 신경증인 사람과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패턴조차 다르다. 신경증인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는 게 좋은데 해서는 안 되는데 와 같은 표현들을 즐겨 쓴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항상 수준 미달이고 늘 엉뚱한 선택을 하는 열등한 존재로 자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같은 표현을 심하게 사용한다. 이는 자신은 선택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자기 행동은 전적으로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외부의 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짐작할 수 있듯이 성경증은 사람들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치료가 쉽다. 그들은 자기 곤경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치료하기가 더 어렵다. 그들은 자신을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보다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분석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과 성격장애를 둘 다 갖고 있는데 이들을 성격신경증 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자기 책임도 아닌데 책임을 지려다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다행히 신경증적인 부분을 치료받으면서 치료의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려는 심리를 본인들로 하여금 검토하고 바로잡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중에 얼마간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증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사는 동안 책임져야 할 것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분간하는 것이 실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양심적으로 이행한다면 이러한 평가와 재평가의 작업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과정이든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분석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나 의지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아이들은 성격 장애를 지니고 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처한 많은 갈등에 대해 책임지려 하는 경향을 보며 알 수 있다. 그래서 형제가 싸우게 되면 늘 상대가 싸움을 먼저 걸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은 신경증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어떤 상실을 겪고 납득이 안 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책임지려 한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춘기 초에 아직 데이트나 스포츠에 능하지 못한 아이들은 꼽히는 것이 그렇듯 좀 늦거나 평균적으로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많은 경험을 쌓고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도움을 줄 기회는 수없이 많이 생긴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이를 지적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의 욕구에 민감해야 하며 귀찮더라도 시간을 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이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반대로 평균 이상으로 무감각하고 무심한 부모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신경증 환자들은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으므로 매우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신경증이 비교적 약하고
불필요한 책임감에 지나치게 억눌려 있지 않아서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을 질 만한 여력이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다. 한편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된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자식을 다루는 방식은 지독하게 파괴적이다. 신경증 환자들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성격 장애를 가진 부모가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아이들이다.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듯이 그들은 부모 노릇하는 데에도 적절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관심을 주기보다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을 밀쳐낸다.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격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곧바로 학교 시스템을 탓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탓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를 무시한다. 책임을 회피해버림으로써 성격장애 부모들은 자기 아이에게 은연중에 무책임한 태도를 가르치게 된다. 결국 삶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함으로써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얘들아, 너희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아빠와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건 오직 너희 때문이야. 엄마가 너희 때문에 신경쇠약이 됐다. 너희들을 돌볼 필요가 없었더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했을 거야. 라는 식이다. 이러한 부모는 사실상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결혼 생활이 이 모양인 것도, 내 정신이 건강치 못한 것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다 너희 책임이야. 아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대체로 이런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신경증 환자가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는 거의 틀림없이 성격장애나 신경증이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 노릇할 때만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결혼 생활, 친구 관계, 업무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결과다. 이미 말했듯이 개인이 책임을 졌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 장애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제3자인 남편, 아이, 친구, 부모, 사장에게 외부 상황인 나쁜 영향, 학교, 정부, 인종차별, 남녀차별, 사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한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책임을 던져버리고 그들 자신은 편안할지 모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영적 성장이 멈추고 사회에 쓸모없는 짐이 돼버린다. 60년대의 한 유행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당신이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전이 낡은 지도 옮겨오기. 현실에 대한 낡은 견해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상태가 심각한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전이라고 부른다. 전이에 대한 정의는 정신과 의사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많다. 나의 정의를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일련의 방식들이 어릴 때 형성되는데 이것이 어린 시절의 환경에는 진정 생명을 구할 정도로 아주 적절하지만 어른의 환경에는 부적절하게 옮겨오는 것을 말한다. 전이는 파괴적이고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증상은 흔히 잘 알아차리기 어렵다.
물론 아주 심한 경우는 인식하기 어렵지 않다. 전이 때문에 치료를 실패했던 어떤 환자가 이러한 경우다. 30대 초반에 그는 명석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컴퓨터 기술자였는데 아내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불행하게 느끼지 않았지만 아주 애착을 가졌던 아이들을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가 심리 상담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희망에서였다.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그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질투하면서 동시에 차갑게 굴며 자신을 멀리하는 데다 대화도 안 통하고 애정도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가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것도 불만이었다. 청소년기 이후 그의 삶은 두드러지게 불안정했다. 청소년 시절 경찰과 크게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았으며 술에 만취하고 싸우고 배회하고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 때문에 3번이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했는데 이유인즉 선생들이 모두 경찰과 다름없는 위선자물이라서였다.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의 명석함과 독창성 때문에 기업체들은 그를 매우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는 진급한 적도 없고 1년 반 이상 한 직장을 다닌 적도 없었다. 때로는 해고되고 대개는 상사들과 언쟁 끝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직장 상사들을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어린 시절 부모가 그를 실망시켰던 많은 일화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부모는 그의 생일날 자전거를 사준다고 약속하고는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주었다. 한 번은 아들의 생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그는 부모님이 아주 바쁘니까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부모는 주말에 그와 뭔가를 하겠노라 약속하고는 대부분 너무 바빠서 지키지 못했다. 아주 여러 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한 그를 차로 데리러 오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 부족 때문에 고통스러운 실망을 거듭 겪었던 것이다. 점차적이었는지 갑자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시절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부모를 믿을 수 없음을 깨닫고 괴로웠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서 기분이 나아졌고 삶은 더 편안해졌다. 더 이상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혹은 부모의 약속에 희망도 품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부모를 믿지 않게 되자 그가 자주 겪었던 극심한 실망은 신기하게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은 장차 문제의 소지가 된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이 세상 전부다. 부모가 곧 세상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부모는 다르고 흔히 더 낫다는 것을 알아볼 안목이 없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일처리 방식이 바로 세상 일이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체득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나는 우리 부모를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다다랐을 때 지니게 된 지도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도에 많은 실망을 경험한 데서 비롯한 분노가 마음 가득 쌓인 그가 권위를 가진 사람들, 즉 경찰, 선생, 고용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마찰로 인해 세상에서 그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더욱더 굳어졌다. 지도를 수정할 기회는 많았으나 그는 모두 지나쳐버렸다. 먼저 성인 세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믿는 모험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 이러한 재학습을 위해서 부모에 대한 견해를 수정해야 한다. 즉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으며 보통의 다른 부모와 달리 그의 부모는 자기 요구에 냉담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어린 시절에는 적절한 적응 방법이었던 것은 그것이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아주 잘 써먹고 있는 적응법을 포기하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므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무의식 중에 그런 불신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모든 사람과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스스로 사랑, 따스함, 친밀함, 다정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자녀뿐이었다. 아이들은 그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그에게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자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존이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로 그러하듯이 다른 무엇보다 심리치료가 지도를 수정하는 과정이 된다. 지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에 집착해서 그것을 수정하는데 매 단계마다 그 과정을 뿌리치려 얼마나 애쓰는지 모른다. 지도에 집착하고 지도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우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컴퓨터 기술자가 꼭 이 같은 경우였다. 처음에 그는 토요일 시간을 요청했다. 그런데 3번 방문은 오지 않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잔디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그래서 목요일 저녁 시간을 권했다. 그는 2번 만나러 오더니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그랬다고 했다. 그래서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야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 월요일 저녁에 오도록 했다. 그런데 2번 더 만나고 나더니 그는 오지 않았다. 월요일 저녁 야근이 생길 것 같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상태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꼭 야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고 그 일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근 없는 월요일 저녁에만 올 수 있으니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전화해서 그날 저녁에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가 올지 안 올지 몰라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스케줄을 비워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터무니없이 고지식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오직 내 시간에만 관심 있지 분명 자신에게는 무심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함께 노력해보려던 시도는 이렇게 끝났고 나는 그의 오래된 지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말았다. 전이의 문제는 심리치료사와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고용인, 친구, 그룹, 나아가서는 국가 사이에서도 생기는 문제다. 예를 들어 전이 문제가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오늘날의 그들을 만들어낸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갖고 있다. 히틀러는 어떤 지도를 따라갔으면 그것은 어디에서 났을까? 미국의 지도자들은 월남전을 시작하고 집행하고 지속할 때 어떤 지도를 따라갔을까? 그 지도는 분명 그 다음 세대의 지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대공황 때의 국가적 경험은 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국가적 경험이 월남전을 이끈 미국 지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황에 적용하면 그러한 경험은 얼마나 먹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도를 더욱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까? 진실이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를 피하게 마련이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을 때만이 지도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에 전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이 말은 진실이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하고 절대적임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다. 역으로 표현하면 항상 개인적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야 하며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는 진정으로 심지어 그것을 반겨야 한다. 정신 건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에 충실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다.